30번째 괴담. 붉은 여자. 처음 그 녀석을 만난 건 2년 전 11월이었다. 나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지금은 아버지와 둘이서 카나가와 어느 자그만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전철을 탄 뒤 근처 역에 내려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카나가와라고 해도 시골이니까 좁고 인적이 드문 길이 많아 밤이 되면 근처에 살고 있는 나도 불안해질 정도다. 돌아가는 길 절반 정도 옆에 잡목림이 우거진 곳을 지나칠 때였다. 전봇대 옆에 그 녀석이 있었다. 새빨간 트렌치 코트와 새빨간 신발과 새빨간 모자를 쓴 아무튼 온몸이 새빨간 여자애였다. 신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정도.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이상한 차림을 한 여자애가 밤 10시 정도에 아무도 없는 잡목림이 우거진 옆길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보라. 나는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그 여자의 옆을 지날 때 흘끗 쳐다보았다. 그 녀석은 여자애가 아니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써서 코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무엇보다 피부에 주름이 있어서 40살로 보인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어른인데 몸만 아이 같은 사람을 가끔씩 보지 않는가? 그때가 마치 그 경우였다. 게다가 내가 눈앞을 지나가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이 녀석은 위험하다고 느꼈다. 전력 질주해서 도망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걸음을 재촉해서 거기를 떠났다. 다음 날 돌아가는 길에 이게 죽장무에서 보던 이야기라면 반드시 그 녀석 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잡목림이 있는 길을 지나갔다. 그날은 수업도 일찍 끝나서 아직 저녁 무렵이었고 근처 역까지 친구랑 같이 돌아갔으니까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그 녀석은 없었다. 괴담을 기대했던 나는 실망하는 한편 조금 안심했다. 옆길을 지나서 모퉁이로 들어선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 녀석이 있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새빨간 옷을 입고 전봇대 옆에 서 있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녀석 앞을 지나갔다. 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단숨에 손에 땀이 흥건해졌다. 누구랑 만나기로 한 장소도 아닐 것이다. 급기야, 이 녀석은 대체 뭐야? 정말로 인간이야?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모퉁이를 돌아선 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녀석은 아직 거기에 서 있었다. 나를 돌아보고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녀석은 있었다. 특이한 건 매번 그 녀석이 나타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녀석이 점점 내 집을 향해 다가온다는 걸. 드디어 그 녀석은 내 집이 있는 길에 나타났다. 인간이 아닌 위험한 놈일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왜 따라오는 거야? 하고 화가 났기도 해서 견디다 못해 그 녀석에게 말을 걸고 말았다. 저기 누구신가요? 매일 따라오는 거 그만두세요.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빨간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을 걸려는 순간 갑자기 여자는 웃었다. 정확히는 희죽하고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을 크게 벌렸다. 그 녀석 이는 누렇고 몇 개가 빠져 있었다. 위험하다고 직감했다. 나는 서둘러 그 녀석한테서 떨어져서 열쇠로 문을 열고 현관으로 뛰어들었다. 하마터면 실 뻔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길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런 여자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런 쬐끄만 여자가 무섭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 가령 귀신이라고 해도 네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며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가기 며칠 전 천국에 가더라도 비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며 내게 자그마한 부적을 건넸다. 아버지 말을 듣고 서랍 안에 넣어둔 부적을 떠올리고 다음 날부터는 가방에 넣고 다니기로 했다. 부적 때문인지 왠지 안심이 되었다. 그 이후로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지켜주셔서 그런 거라고 엄청 기뻐했다. 이상한 말이지만 어머니의 애정을 떠오르게 해줘서 그 여자가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로부터 3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나는 고등학교에서 평소처럼 수업을 받고 있었다. 수학, 사인,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창가에서 기분 좋게 햇빛을 받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문득 바깥 풍경을 바라본 순간이었다. 그 녀석이 있었다. 정문 옆에서 그 새빨간 복장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째서? 어째서? 부적은 효과가 없는 거야? 어쨌든 여자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앞에 앉아있는 친구 어깨를 탁탁 두드린 뒤 저기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 라고 창밖을 가리켰다. 뭐? 어디? 친구가 시큰둥하게 말하니까 저기 정문 쪽 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보았다. 여자는 없었다. 어째서? 나는 혼란스러워서 거의 울 지경이었다. 친구는 투덜투덜 뭔가 불평했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방과 후 나는 옆반에 있는 하루카라는 여자애를 만나러 갔다. 하루카는 좋게 말하면 특이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상한 애로 자주 자기가 영감이 강하다고 자랑했기에 주변 여자애들이 즐겁을 하며 피했다. 나도 원래 유령 따윈 안 믿었고 소꿉친구였긴 해도 하루카랑 딱히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카라면 무언가 알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엄청 진지한 얼굴로 나타났으니까 하루카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래서 비구는 그 녀석에게 말을 걸었어? 지금도 그 녀석이 보여? 아니, 지금은 안 보여. 하지만 아까 수업 중에 나타났어. 정문 근처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 그렇구나. 그 후로 10초 정도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어쨌든 그 녀석이 대체 뭔지, 왜 나에게 들러붙은 건지 알고 싶었다. 그 녀석은 대체 뭐야? 하루카,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 비에게 남아있는 그 녀석의 염이 엄청 강해. 강한 원한. 뭘까? 추측이지만 예전에 남자에게 버려져서 자살한 여자 귀신 같은데 원한이 강해서 어머님의 부적으로도 전부 다 막아낼 수 없나 봐. 왜 나에게 닮아서 그런 것 같아. 비가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강 사정은 이해했다. 하루카는 자신에겐 버거우니까 신사에서 불제를 하라고 충고한 뒤 돌아갔다. 그날 밤 전전긍긍해하면서 침대에 들어갔다. 그 녀석은 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싶은 걸까? 나는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덧 잠들었다. 그날 밤 문득 눈을 뜬 나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반. 아직 한참 남았잖아. 한 번 더 자려고 몸을 왼쪽으로 돌렸을 때였다. 그 여자가 있었다. 문 너머에 있었다. 내 방 문은 군데군데 반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그 녀석의 얼굴과 긴 흑발과 새빨간 옷이 똑똑히 보였다. 유리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해서 단숨에 심장 고동이 빨라졌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나는 머리맡에 놓아둔 어머니의 부적을 쥐고 이불에 몸을 집어넣은 뒤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라고 몇 번이고 기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분밖에 안 지났는지도 모르고 1시간 정도 지났을지도 모른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방 안. 그 녀석이 어디로 간 건가? 어쩌면 바로 근처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신경 쓰여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슬쩍 이불 틈새로 문을 바라보았다. 그 녀석은 없었다. 결심을 굳히고 이불을 젖힌 뒤 주변을 빙 둘러보았지만 그 녀석은 없었다. 엄마가 지켜주었구나. 손에 땀이 나서 질척해진 부적을 꼭 쥐고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마을 밖에 있는 신사로 갔다. 신사 안쪽에서 나온 신주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불제를 부탁하니 신주님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다. 불제는 신사 안쪽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에서 했다. 스님과 제자로 보이는 남자 사이에서 독경을 듣고 소금을 맞고 끝. 30분 정도 지나니 이제 안심하세요. 영은 퇴치했습니다. 라고 신주님이 말했다. 왠지 예상보다 너무 쉽게 불제가 끝나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여자는 뭐였나요? 라고 물었다. 그건 이 지방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산재물로 바쳐진 희생자들이 모인 영입니다. 신주님이 말하길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는 옛날에 평화를 기원하는 마을 풍습으로 10년에 한 번꼴로 마을 여자를 산 제물로 신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 여자는 산제물로 죽은 여자들의 원념이 만들어낸 영으로 나에게 씌인 건 정말로 우연인 모양이다. 뭐 이리 폐를 끼치는 귀신이 다 있을까? 그와 동시에 그렇게 강한 원념을 가진 영이 과연 그렇게 간단한 불제로 성불했는지 조금 불안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거기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다. 이웃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듯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바로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서둘러 경찰을 향해 달려갔다. 이 집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 네가 이 집 아이니? 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니? 위험했잖아. 이 집에 여자가 한 달 동안이나 잠복해 있었단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뭐가 일어났는지 금방 이해했다. 그 녀석은 귀신 같은 게 아니었다. 어엿한 인간이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경찰을 봤더니 뒷좌석에 그 녀석이 있었다. 늘 입고 있는 새빨간 복장으로. 나랑 눈이 마주친 순간 희죽하고 무시무시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경찰차는 그 녀석을 데리고 떠났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녀석은 내 스토커로 나랑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여벌 열쇠를 만들어서 집에 침입했다. 2층 창고로 쓰는 방 벽장을 이용해서 천장 밑으로 들어간 뒤 거기서 잠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 몰래 내려와서 문 너머로 매일 밤마다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신사에 간 동안 장을 보러 나왔던 이웃이 그걸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사건이 끝나서 안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엄마는 딱히 날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루카나 그 신주도 나를 속인 게 아닌가. 경찰이 가르쳐 주었던 취조 중에 그 녀석이 했던 말에 소름이 쫙 돋았다. 비군과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 딱히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녀석에게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 포함 징역 1년 2개월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을까? 또 그 녀석이 찾아오지 않을까 겁난다.